안녕하세요. 별라디오와 서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서연 라디오 팬 중 한 명인 60대 여자입니다. 요즘 하루하루가 너무 즐거운데 사연 채널을 알게 되면서 제 삶이 더욱 행복으로 가득 차고 있습니다. 이런 말 좀 그렇지만 제가 그래도 짧은 인생을 산 건 아닌데 인생이 오늘만큼이나 행복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랑 제주도에서 1년 정도 살다가 다시 서울로 복거했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라면 장소는 중요하지 않구나. 함께 있는 사람이 중요한 거구나 라는 생각입니다. 사실 저는 남편과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것도 좋아하지만 젊을 때 자식들 따라서 여행도 몇 번 갔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힘들던지. 물론 제가 짐꾼 노릇을 해서 그런 것도 있고 자식들 손주들까지 있다 보니 여행이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것도 이해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가는 게 이렇게 좋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습니다. 역시 사람이 경험을 많이 해야 시야가 넓어지고 느끼는 감정의 폭도 깊어진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랑 제주도 살 때 찍은 사진을 보면서 남편이 그런 말을 하더군요. 여보, 우리가 이렇게 다시 늦게라도 만나서 정말 다행이야?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정말 당신 찾으려고 백방으로 얼마나 뛰어다닌 줄 알아? 당신은 못 믿겠지만 나 당신 찾는데 몇 년은 걸렸어. 왜 그렇게 꼭꼭 숨어 있었던 거야? 난 당연히 우리가 같이 살던 그 동네에서 살고 있을 줄 알았는데 뭐가 그렇게 급해서 혼자 여기저기 뛰어다녔어? 난 지금도 그때만 생각하면 당신 너무 원망스러워. 내가 못 찾게 꼭꼭 숨어버린 것 같아서 라고요. 아유, 무슨 소리야? 나야말로 당신을 얼마나 그리워했는데 지금 누가 나한테 서운함을 표현해? 당신 정말 내가 할 말 다 하면 며칠 밤을 새워도 모자랄 거 알지? 진짜 억울한 사람은 나라고 당신이 어디서 나한테 서운하다 어쩌다 그런 말을 하고 있어? 하면서 저도 빽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들이 60대 부부가 할 대화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서로 서운하네 어쨌네 왜 그러냐 그런 말은 젊은 신혼부부들이 많이 하는 얘기죠. 하지만 저희도 지금 신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제 남편과 함께 지낸 지 5년이 조금 지났고 50대에 만나서 남편과 60을 함께 접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남편을 뒤늦게 만나게 된 게 너무 다행이라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남아있는지 잠을 자고 일어나서 옆에 남편이 있나 자꾸 확인하게 되고 제 옆자리를 더듬거리면서 이 사람이 잘 있는 건가 이런 행동을 하곤 합니다. 사실 이게 다 남편 때문이죠. 저와 남편은 돌고 돌아 함께한 지 몇 년 안 됐습니다. 만나기는 25살에 만나 결혼했는데 그때부터 좀 복잡하긴 했습니다. 저희 남편은 저와 연애 결혼을 했는데 제가 일하던 공장에서 저를 마음에 들어하며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지금이야 그런 일이 없겠지만 제가 공장에서 일할 때만 해도 여성인권이 바닥을 치던 시기였습니다. 술을 잘 못 마시던 저를 데려다가 항상 술자리에 앉혀두고 술을 따르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했습니다. 제가 술집 여자도 아닌데 말이죠. 신입사원들이 입사를 하게 되면 어김없이 따라가는 게 현장에서 일하는 여공들이었습니다. 우리들은 그 어느 것보다 회식을 죽도록 싫어했죠. 솔직히 회식을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가면 마시지도 못하는 술을 마시면서 힘들어하고 노래도 못하는데 노래를 부르고 분위기 띄우라며 남자 상사와 끌어안고 춤도 추고 그 안에서 담배를 뻑뻑 피워대는데 정말 토할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더 불쾌했던 건 매번 데려가는 여공들이 바뀐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떨 때는 저 포함 5명을 데리고 갔다가 또 어떨 때는 다른 4명을 데려가고 갈 때마다 술집이 바뀌긴 하지만 솔직히 거기서 거기인 집이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여자를 불러서 놀지. 왜 대체 우리를 데려가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나중에 남편의 말을 듣고 보니 돈 아끼려고 그랬다고 하더군요. 저와 남자친구가 처음 만난 것도 신입사원 입사 축하 자리에서였습니다. 불편하고 뻘쭘한 상태로 부장님을 뒤따라 들어가는데 신입사원 7명이 쭉 앉아 있더라고요. 인사들 해. 여기 우리 회사 현장직 여직원들이야. 신입들 축하해준다고 자처해서 나온 거야? 너무 고맙지. 앞으로 자주 보고 일할 거니깐 오늘 술 마시면서 좀 친해지라고. 근데 아무리 친해도 사내 연애는 안 된다. 알겠지? 우리 회사는 사내 연애 금지야. 괜히 남녀가 눈 맞아서 사귀다가 헤어지면 분위기도 안 좋고 골치 아파. 그러니까 다들 연애할 생각 말고 여기서만 딱 즐기는 거야? 그냥 오늘 하루 우리가 애인이다 이런 생각으로 실컷 놀자고 하면서 제 어깨를 감싸더라고요. 시선들이 불편해서 치마도 안 입고 일부러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고 갔는데도 자꾸만 어깨 위로 손을 올리고 슬금슬금 절 만지는데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고 당장이라도 울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을 뛰쳐나오긴 쉽지 않았습니다. 회사 언니들이랑 같이 술을 먹을 때 항상 들었던 말 중 하나가 부장이 같이 술 먹으러 가자고 하는 거 거절하면 잘리는 거 알지? 그거 거절했다가 나간 여직원들 엄청 많아. 그러니까 그냥 일 오래 하고 싶으면 잔말 말고 부장이 시키는 대로 해. 그 부장, 이 회사 회장이랑 친척인지 뭔지 아무튼 뭐 그런 관계라서 절대 나갈 일은 없고 오히려 비위 안 맞추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다 내보낸대. 제가 대통령이야 뭐야? 여기가 민주주의 국가 맞아? 돈만 있으면 막 사람 마음대로 여기저기 만지고 그래도 되는 거야? 진짜 공순이가 공장에서 일만 하면 되지 뭐 대체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건데 하면서 하소연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땐 제가 너무 일한 지 얼마 안 됐기도 하고 나이도 어리고 1년 정도밖에 일을 안 해서 그냥 못 들은 척 관심 없는 척 넘겨버리곤 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조만간 또 일어나더라고요. 처음에 제게 같이 회식에 참여하자고 했던 건 다름 아닌 파트장 아저씨였습니다. 저희 팀을 관리하는 사람이었는데 회식이 있다면서 여공들 몇 명을 불러내 첫 회식이라 마냥 신나게 따라갔다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눈을 떠보니 제가 사무직원의 집에서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도 다행히 옷도 입고 있고 별일은 없었던 것 같았지만 너무 놀라서 말도 없이 가방만 챙겨서 그 집을 나와버린 것만 기억이 납니다. 그 뒤로 절대 술은 정신 놓을 때까지 마시지 말자고 다짐했지만 술을 안 먹으면 자꾸 눈치를 주고 저를 불편하게 하니 피할래야 피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날 신입사원 환영 자리에서도 부장님은 역시나 제 잔에 술을 부었습니다. 우리 영미 씨가 보기보다 엄청 말랐어. 다들 그거 알아? 영미 씨가 지금은 티셔츠에 바지 입고 있어서 별로 티가 안 나지. 응, 살짝 달라붙는 옷만 입어주면 몸매가 예술이라니까. 영미 씨, 이런 펑퍼짐한 옷 좀 입지 마. 응, 이렇게 허리가 잘록한데 왜 맨날 이런 티셔츠만 입어? 오빠가 예쁜 옷 좀 사줘 하고 얘기하는데 역겨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죠. 그런데 그때 한 남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부장님,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그거 성희롱입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하고 큰 소리로 말하는 겁니다.
성희롱? 말이 심하네. 응, 그냥 딸 같아서 예뻐서 그런 건데 성희롱이라니. 이거 봐, 자네 이름이 뭐야? 사원증 어딨어? 하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딸이요? 부장님은 딸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딸이면 그러면 안 되죠. 어떤 인간이 딸한테 그런 농담을 합니까? 그럼 제가 부장님 딸한테 그런 농담해도 이해해 주실 건가요? 한번 여기 데리고 와보시죠. 제가 눈앞에서 해볼 테니까 하고 큰 소리를 내주더라고요. 솔직히 그 순간 너무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이런 일을 겪어본 적도 없고 심지어 이런 말을 해준 사람이 3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다들 웃고 떠들고 놀기 바빴지. 제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용기 내준 사람은 처음이었습니다. 그 남자의 말을 들은 부장은 갑자기 그 자리에서 주먹을 날렸고 술상을 다 엎었습니다. 너, 이 새끼 뭐야? 뭐 하는 새끼야? 너 내가 바로 해고해 버릴 거야? 가만 안 둘 줄 알아? 회사 생활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여기가 뭐 내 놀이터야? 말이라고 뱉으면 다인 줄 알아? 저런 싸가지 없는 놈 같으니라고 어디서 얼른 말대꾸를 해? 그것도 감히 신입 주제에. 야, 나 최 부장이야. 인마, 내가 아직 날 잘 모르나 본데 나 이 회사에서 이름 좀 날리는 사람이야. 그런데 네가 감히 나한테 훈계질을 해? 너 따위 신입이여 하면서 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두 사람을 말리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술자리는 난장판이 됐습니다. 솔직히 그 당시엔 그 사람이 너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냥 2~3시간 참으면 될 걸 왜 남의 일에 껴들어서 이러는 건지, 그냥 조용히 넘어가고 싶은데 왜 대체 이런 난리를 피우는 건지 너무너무 싫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리니까 금방 사태가 마무리됐고 그 사람은 저를 끌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바보예요. 아니, 그런 취급을 당하고 가만히 있어요? 저기요, 그렇게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저한테도 이 자리가 쉬운 게 아니거든요. 저라고 모으고 싶어서 온 줄 알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말 한마디 못하세요? 싫다. 저리 가라 이런 말 하면 되잖아. 입이 없어요? 아니, 왜 도대체 왜냐고요? 저한테는 이 회사가 밥줄이니까요. 그쪽한텐 별거 아닌 작은 회사일 수 있지만 저한텐 진짜 중요해요. 저 여기 취직도 겨우 했어요. 공순이지만 매달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그걸 집에 보내야 우리 식구들이 살 수 있는데 제가 여기서 싫다고 그만두면 우리 식구들은 어떡해요? 저 잘 곳도 없고 집 구할 돈도 없는데 여기 그만두면 그쪽이 저 책임질 거예요? 왜 부탁하지도 않은 일을 벌려서 사람을 난감하게 만들어요? 대체 왜 당신이 뭔데? 하면서 소리를 바락바락 지르며 울었습니다. 저도 약간 술을 마셨고 그 사람도 맥주를 몇 잔 마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정말 저를 위로해 주려고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온몸을 바르르 떨며 소리를 지르는 저를 그 사람이 꼭 안아주더군요.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람이 저를 안아주니깐 그때부터 눈물이 폭풍처럼 쏟아졌습니다. 정말 태어나서 그렇게 많이 울어본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 남자 품에서 정말 몇 시간 동안 울고 나니 머리가 아프고 목이 더 쉴 지경이었죠. 한참을 울고 나서 정신이 들어서 미안해요. 제가 눈물이 많아서 그리고 고맙습니다.
어차피 회사에서 저희가 만날 일은 없으니까 오늘 일은 그냥 잊어주시고 회사 생활 잘하세요. 그리고 다음 회식 때는 혹시나 만나게 된다면 이렇게 안 해주셔도 됩니다. 이거 뿌리 못 뽑아요. 누가 죽거나 경찰에 와서 수사하지 않는 이상 이거 해결 안 돼요. 그 부장이란 사람 빽이 어마어마하대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서지 마세요. 회사 생활 잘하고 싶으면 하고 저는 그 사람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그렇게 한동안은 그 사람을 볼 수 없었습니다. 저는 사무직도 아니고 그 사람은 신입이라 바쁘기도 하고 종종 들려오는 소문이 있었지만 마주칠 일은 없었죠. 그렇게 1년 정도 지났나? 정말 생사만 확인하고 서로 모른 채 지냈는데 회사 언니랑 같이 퇴근하는 길에 누군가 정문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그 남자였죠.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오며 왜 이렇게 얼굴 보기가 힘들어요? 하면서 제 손목을 잡고 끌고 가는 겁니다. 미쳤어요. 왜 이래요? 이거 놔요. 이거 놓으라고 하면서도 저는 그 사람에게 질질 끌려가면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빠져나와 으슥한 골목에서 그 사람이 제 손을 잡고 고백을 하더군요. 저를 많이 좋아했다고, 제가 너무 좋아서 1년 동안 계속 생각이 났다고. 근데 사내연애는 죽어도 안 된다길래 딱 1년 경력만 쌓아서 회사를 퇴사했다는 겁니다. 저를 만나려고 말이죠. 그 말을 듣고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게 말이 되나 싶었는데 그 사람은 진심이라면서 저와 사귀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을 밀어내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 1년이란 시간 동안 저도 그 사람이 계속 생각났었고 어떻게 하면 마주칠 수 있을지 계속 사무실을 기웃거렸지만 만날 수가 없어서 이대로 마음을 접어야 하나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그 사람과 한참 동안 전봇대 밑에 서서 얘기를 나눴고 저를 기숙사에 바래다 주면서 우리 두 사람은 사귀기로 했습니다. 그 사람은 취업 준비생이 됐고 저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 시간을 맞추기 쉽지 않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그렇게 1년 정도 연애를 하다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저희에게 아이가 생긴 거였죠. 결혼은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갑작스럽게 허위난 임신 테스트기 두 줄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와는 다르게 남자친구는 오히려 확신을 가지고 말했습니다. 뭐가 문제야? 그냥 결혼해서 우리가 낳고 살면 되잖아. 왜 너는 나랑 결혼 생각 안 했어? 결혼? 너 직장도 없고 1년 동안 취업 준비만 하면서 무슨 결혼이야?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난 언제까지 공장에서 일할 수 있을지도 모르고 아기 낳으면 더더욱 일 못해. 그럼 우리 뭐 먹고 살 건데? 손가락 팔면서 살 거야? 내가 그 정도도 못할까봐?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결혼하자는 건 줄 알았어. 야, 걱정 마. 나 그렇게 무책임한 놈 아니야? 너는 그냥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 하면서 자기 혼자 결혼을 추진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대신 부모님께 인사 갈 때만 좀 신경을 써달라면서요. 솔직히 한숨이 푹푹 나왔지만 제가 거기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아기를 지울 자신은 더더욱 없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결국 남자친구와 결혼을 약속했고 저희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 결혼 허락을 받고 남자친구 부모님도 찾아뵙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의외였습니다. 저희처럼 평범하게 작은 빌라에서 살고 있을 줄 알았던 남자친구의 집은 정말 대저택, 아니 그보다 더 큰 집이었습니다.
여기가 너희 집이야? 정확히 말하면 부모님 집. 야, 침 떨어진다. 들어와. 하고 저를 끌고 들어가더군요. 드라마에서 보면 가난한 집딸이 부잣집 아들을 꼬셔서 소금 세례를 받고 돈 봉투를 받고 헤어지는 장면들이 많았는데 저도 그 꼴이 날까 두려웠지만 세상에 저를 너무나 따뜻하게 반겨주셨습니다. 그것도 처음 본 제게 아유네가 우리 종열이 여자친구구나. 너무 이쁘다. 이젠 뭐 여자친구가 아니라 우리 며느리니깐 딸이나 마찬가지지 안 그래 하면서 너무 예뻐해 주시더라고요. 거기다가 임신 소식까지 말씀드리니 이건 뭐 아무것도 필요 없으니 몸만 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임신이 이렇게까지 환영받을 일인가 싶은 생각이 들면서도 내가 이 집에서 과연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이래도 되는 걸까, 별별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제야 왜 남자친구가 입사 1년 만에 회사를 관뒀는지, 돈을 벌지 않아도 저와 데이트를 하고 연애를 할 수 있었는지 모든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짱짱한 뒷배경 때문이었죠. 남자친구가 그래서 저와의 결혼을 추진했고 아이를 갖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구나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댁의 반대가 있을 거라 생각했지만 세상에 오히려 저를 너무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친정보다 더 자주 찾아가게 되고 더 잘하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댁의 도움을 받아 첫 아이를 낳고 심지어 시댁에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시기도 했고 친정엄마보다 잔소리도 안 하고 저한테 아낌없이 대해주시니 첫 애를 낳자마자 둘째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몸이 허락해주질 않아 저는 어머님의 도움을 받아 육아를 시작했고 그렇게 첫 아이의 성대한 돌잔치를 끝내고 둘째를 갖기 위해 남편과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첫째 때와는 달리 둘째는 잘 들어서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돼, 건강하게 한 명만 잘 키워도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고생을 해 하면서 제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게 둘째를 갖기 위해 노력했더니 결국 세 둘쯤 둘째가 들어섰고 저희 집에 사랑둥이 둘이 태어나면서 시댁의 관심을 많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나 시어머니는 아이들의 건강에 많이 신경 쓰시는 편이었습니다. 몸에 좋은 걸 많이 챙겨주시기도 했지만 주기적으로 검진도 빼놓지 않으셨고 검진을 갈 때면 항상 동행하시면서 애들이 아프면 집이 무너져 그러니까 항상 애들 건강을 챙겨야 돼, 무슨 말인지 알지 하며 제게 애들 건강 관리를 꼭 잘하라고 말씀하곤 하셨습니다. 어머님의 관심 덕분인지 애들은 아픈 곳 없이 잘 커졌고 저희 부부가 잘 키워주고 잘 서포트해주니 성적도 좋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커줄 거라고만 생각했죠. 하지만 인생 참 내 맘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더니 자식이 잘 자라주니 우리 부부 사이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남편과 함께 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 남편은 시댁에서 지내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처음에는 1박을 하고 왔는데 언젠가부턴 일주일, 또 시간이 흐르면 2주 이런 식으로 점점 길어지더군요. 일이 얼마나 힘든지 얼굴은 수척해지고 삐쩍 말라서는 이래도 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저도 화가 나서 여보 해도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아버님 아무리 사업이 지금 어려워도 그렇지 자식을 이렇게까지 부려먹는 게 말이 돼. 얼굴 좀 봐 이게 뭐야 진짜 하면서 한 소리를 했죠. 하지만 남편은 쓴웃음만 지으면서 괜찮아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뭐 그리고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놔야 나중에 애들도 먹여 살리고 결혼도 시키고 하지라며 또 짐을 챙겨 시댁으로 갔습니다. 해외로 출장을 간다는 말에 집에 한 달 넘게 들어오지 않은 적도 있었습니다. 더운 나라로 갔다 오는 거라 얼굴이 새카맣게 타서는 보기 흉할 정도가 돼서 돌아오기도 했죠. 그렇게 아이들을 키우는 동안 남편도 바쁘게 지냈고 저도 바쁘게 지냈습니다. 남편이 꼬박꼬박 통장에 생활비를 넣어줬지만 통장이 가득 찰수록 남편과의 사이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남편 얼굴을 못 본 지 2달이 넘어갔고 전화통화만 할 때였습니다. 저도 너무 화가 나서 한 번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정말 너무하세요. 저 맨날 집에서 남편만 기다리는데 지금 벌써 2달 넘게 남편을 못 봤어요. 아버님도 진짜 너무하신 거 아니에요? 돈이 문제가 아니라 애들이랑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애들은 이제 곧 대학을 가는데 그럼 더 바빠지고 아빠랑 보낼 시간도 없고 하며 따져댔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무 말도 못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한참을 대답 없으시더니 울먹대는 목소리로 그렇게 싫으면 이혼해 헤어지는 게 낫지 너한테도 그게 좋지 않겠어 다 너를 위해서야? 그럴 거면 헤어져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시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너무 기가 막히고 황당했습니다. 남편과 그렇게 떨어져 산 지 3년이 넘어가는데 다짜고짜 이혼이라니 제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는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날 바로 시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문 열어주세요. 저 왔어요. 문 열어주세요 하고 계속 문을 두들겼고 어머님과 아버님이 같이 나오셨죠.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응 이게 무슨 버르장머리 없는 짓이야. 그 사람 어딨어요? 할 말 있어요. 어머니 아버지 진짜 왜 이러세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제가 얼마나 잘해드렸는데요. 그러니까 내가 말했잖아. 열심히 살았고 각자 할 만큼 했으니까 이혼하라고. 그게 그렇게 어렵니? 우리가 위자료는 챙겨줄 테니깐 그 돈 갖고 새 출발하라고 얘기해줬잖아. 이게 무슨 막무가내예요? 말이 돼요? 제가 왜 이혼해야 되는데요? 이유라도 말해주세요. 내 어머님 아버님 제발요 하고 제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자 아버님이 절 일으키시더니 얘야 그만하자. 응 네 엄마도 속이 상해서 그래 그러니까 우리 그만하자 하고 제게 마음 정리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아무 말도 못하던 두 분은 제 손을 잡더니 말 못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종열이 죽었어. 네가 놀랄까 봐 말을 못했는데 해외 출장 갔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 그러니까 영미야 우리 종열이 좀 보내줘라. 이미 장례까지 다 치렀고 너 힘들까 봐 말 못했어. 그러니까 제발 이제 우리 식구 좀 놔줘. 종열이가 자유롭게 떠날 수 있게 내가 좀 놔줘 하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내 죽었다고요? 뭐 아니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죽어요? 어디서요? 왜 갑자기 말 좀 해보세요? 도대체 무슨 일인데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말을 잇지 못하고 저는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눈을 떠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제게 수익을 놔주던 간호사분이 환자분 병원비는 전부 완납되셨고 퇴원하시면 됩니다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저는 정신이 들자마자 바로 다시 시댁으로 달려갔고 어머님은 절대 문을 열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다음날 또 다음날도 계속 그 집을 찾아갔고 그렇게 한 달 동안 내내 계속 찾아갔는데 시어머니 댁에서 일어난 이모님이 한 달 만에 문을 열어주셔서는 이제 그만 오세요. 어른들 다 외국으로 가셨어요. 포기하세요 하고 문을 닫아버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뒤 일주일이 지났고 저희 집으로 작은 택배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남편의 사망신고서와 비밀번호가 적힌 통장, 그리고 제게 적은 작은 쪽지였죠. 그 쪽지 안에 더 이상 우리 가족에게 연락하지 말라는 편지가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은 전화번호도 바꿔버리셨고 도저히 만날 수가 없는 상태였죠.
그렇게 저는 어머님 아버님이 제게 건네주신 통장에 든 1억을 받고 남편과 헤어졌습니다. 한동안은 믿기지 않았습니다. 자식까지 버리고 말도 없이 죽어버린 남편이라니 제 딸과 아들은 처음엔 제 말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가 외국에 나가 돈을 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사망 소식을 들으니 눈물도 흘리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흘러 화가 났는지 아들은 폭력적으로 변해갔고 남편이 죽은 것이 제 탓인 것처럼 몰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돈 벌었으면 아빠가 외국에 안 나가도 됐잖아. 이게 뭐야? 이게 차라리 죽을 거면 엄마가 죽던가 왜 아빠가 죽냐고 하면서 막말을 퍼부었고 다른 저로 인간 취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 모두가 저 때문에 남편이 죽은 거라 생각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라고 발버둥치고 오해라고 말했지만 원망할 사람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정말 저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몰라도 제게 너무 냉담했습니다. 그렇게 자식들과 생사만 확인하는 사이로 10년이란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에서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살아서 큰 집도 필요 없었고 집 한 돈으로 애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이나 보태주자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생각보다 아이들은 저를 많이 무시했던 것 같습니다. 제 아들이 먼저 결혼을 했는데 밥을 먹으라고 나온 자리에 여자친구가 떡하니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하는 말이 엄마 나 이 친구랑 결혼하려고 허락받는 건 아니고 애기가 져서 어차피 해야 되는 결혼이니깐 인사나 하러 온 거야 하면서 청첩장을 내미는 겁니다. 부모에게 청첩장이라니 정말 기가 막혔죠. 결혼식 전까지 이런 방구의 말도 없다가 결혼식 당일 새벽 4시에 전화가 와서는 데리러 왔으니 나오라 하더군요. 꼴의 창피한 모습은 싫었는지 화장도 시켜주고 한복도 입혀주고 어차피 스몰 웨딩이라며 초대한 사람도 없으니 밥이나 먹고 사진 몇 장 찍고 끝내자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엄마 나 지금 사는 자취방 보증금 500밖에 없고 아파트 사야 되니깐 돈 좀 빌려줘요. 어차피 엄마 나 결혼할 때 뭐 보태준 것도 없잖아 하면서 제게 돈을 요구하는 겁니다. 저는 군말 않고 아들에게 5천만 원을 보냈습니다. 솔직히 적은 돈은 아니라 생각했는데 전세금이 모자란다며 2천을 더 달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에게 7천만 원을 보내고 난 뒤 한 달쯤 지났을까? 딸에게 연락이 와서는 엄마 결혼할 때 아들이라고 7천만 원 보태줬어. 그럼 나는 나 결혼할 땐 그런 거 없었잖아 하고 따지는 겁니다. 없긴 왜 없어? 너 결혼할 때도 엄마가 3천 보내줬잖아. 3천 장난쳐. 엄마 3천이랑 7천은 차원이 다르지. 나도 나머지 보내줘 하고 다짜고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지금 돈이 어딨어? 나중에 해줄게. 동생은 애도 생겼고 지금 전세금 때문에 당장 돈이 필요하대서 빌려준 거야? 나중에 나한테 갚는다고 했어? 갚긴 뭘 갚아? 걔가 퍽도 갚겠다. 엄마도 그러는 거 아니야? 왜 사람 차별해? 엄마도 혹시 아들이라고 봐주는 거야? 엄마 아들 별거 아니야. 그까진 아들이 뭐가 중요한데 나도 돈 필요해.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엄마한테 남겨준 돈 있다며 그거 나한테 줘. 우리도 받을 자격 있는 거잖아 하고 그 돈을 들먹거리더라고요. 결국 저는 딸의 성화에 못 이겨서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전세금을 빼서 3천만 원을 딸에게 보내줬습니다. 그렇기 전에 더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됐죠. 전세금이 조금 모자라서 월세로 시작한 삶이었습니다. 살다 보면 돈 모아서 전세로 가야지 괜찮아지겠지 하고 식당 일도 하고 치킨집에서 서빙도 했습니다. 설거지 알바도 하고 집에서는 부업도 했죠.
하지만 제가 하는 일로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월세살이를 하다가 보증금을 빼서 달방으로 밀려났고 여간 달방에서 살다가 충주에 있는 작은 빌라 안에 반지하 쪽방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솔직히 혼자 사는 집이라 불편할 건 없었습니다. 방은 작지만 있을 건 다 있고 동네가 조금 외지긴 해도 비슷한 나이대의 사람들이 몇몇 있어서 불편할 것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것보다도 언제까지 여기서 살아야 하는 건지, 내가 평생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건 아닌지 하는 불안함에 휩싸일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불안함을 계속 안고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먹고 살아야 했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불행해야 하나, 시집장 가다간 애들 언제까지 뒷바라지하며 살아야 하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던 그때 제 인생을 뒤바꿀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이틀 전부터였나 저녁 8시쯤마다 밤에 발신자 제한번호로 전화가 걸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안 받아도 될 것 같아서 받지 않았고 비슷한 시간대에 또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아무런 소리가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날 또 발신자가 제한된 번호로 걸려오길래 전화를 받자마자 뭐예요? 뭔데 맨날 이걸로 전화를 걸어요 하고 다짜고짜 화부터 냈죠. 지지직 소리가 들리면서 누군가 수화기 너머로 뭐라 말을 하는데 잘 들리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낮 2시쯤 걸려온 한 통의 전화. 여보세요. 왜 전화를 받으며 말을 안 해? 지금 충주에 있는 거 맞아 하고 다짜고짜 제게 말하는 그 사람 다름 아닌 남편이었습니다. 네, 누구긴 누구야? 이 사람이 진짜 내 목소리도 몰라나요? 여보, 당신 남편 처음엔 장난치는 줄 알았습니다. 누군가 저를 골려먹으려고 하는 거라 생각했죠. 남편이 죽은 지 10년이 넘었는데 죽은 남편이 살아 돌아올 리는 없고 누군가 비슷한 사람이 사기를 치는 건가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전화기만 붙잡고 있던 그때 여보 왜 그래? 많이 놀랐어? 나야, 당신 남편 종열이야. 지금 충주에 있는 거 맞아. 내가 당신 충주에 있는 건 겨우 찾았는데 자세한 주소를 몰라서 당신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하면서 제게 주소를 묻더라고요. 전 홀린 듯이 남편에게 주소를 불렀고 그날 밤 정말 죽은 남편이 제 눈앞에 살아 돌아오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 그 사람을 마주한 그때 정말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펑펑 울었습니다. 세월은 피해갈 수 없었지만 누가 봐도 제 남편이었고 조금 마르긴 했지만 손을 잡았을 때의 감촉도 목 옆에 큰 점도 남편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내가 죽었다고 해서 많이 놀랬지. 미안해. 여보, 그럴 수밖에 없었어. 당신을 고생시킬 순 없었어. 사실 나 거의 죽은 거나 다름없어. 정말 지옥 문턱까지 갔다 왔거든. 아버지랑 같이 해외 출장 갔던 그때 내가 심장 판막이 완전 망가졌다는 걸 알게 됐어.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갑자기 기절했거든. 급하게 병원에 실려갔고 당장 수술이 불가하다고 해서 비행기로 이송돼서 한국에 겨우 돌아왔어. 당신한테 상황을 말하고 날 도와달라고 말할 시간조차 없었어. 그래서 수술부터 마치고 내가 깨어나자마자 부모님한테 그냥 죽었다고, 나 죽었다고 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 당신한테 보낸 사망 신고서도 내가 죽었다는 것도 전부 다 거짓말이야. 정말 미안해. 여보. 근데 나 이제 건강해. 5년 동안 수술하고 재활하고 인공판막 넣고 지금은 정말 건강해. 물론 이렇게 되기까지 진짜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은 아버지 일도 같이 하고 출장도 다닐 수 있을 만큼 건강해졌어.
그래서 염치 없지만 당신을 찾아 헤맸어. 너무 보고 싶고 당신 아니면 안 될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여보. 나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하면서 제 앞에서 아이처럼 울더라고요. 그렇게 밤새도록 남편 손을 잡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남편은 제게 화를 냈죠. 이년 놈들 진짜 미쳤구나. 아니 내가 없으면 엄마를 잘 모셔야지. 뭐 돈을 다 빼가. 그래서 지금 당신 여기서 사는 거야? 그 돈 다 애들 주고 이런 쪽방에서 살아. 전화번호 줘봐. 아니 걔네 어디 살아? 당장 주소 불러 하고 남편이 새벽에 뛰쳐나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러지 마. 애들 잘 살게. 그냥 놔둬. 이제 와서 무슨 당신이 이렇게 살아 돌아온 거 알면 밥이나 같이 먹으면서 얘기나 하면 되지 뭘 뭐 그런 걸로 또 애들을 혼내하고 한 소리 했다니 혼내는 게 아니라 자식이어도 나는 용납 못해. 그것들 이제부터 내 자식 아니야. 전부 호적에서 파내버려야지. 당신은 손 떼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하고 씩씩대며 애들 전화번호랑 집 주소를 받아들고 가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쯤 됐나? 남편과 계속 연락하며 저는 쪽방을 정리하고 남편이 있는 지역으로 이사갈 준비를 하려는데 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미친 거 아니야? 지금 제정신이야? 갑자기 왜 우리가 사는 집을 빼는데 오늘 이사한다고 갑자기 사람들이 들어와서 지금 나랑 남편이랑 애들 다 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지금 뭐 하자는 건데 하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알고 보니 이 사람 저한테 말도 없이 제 명의로 된 딸 집을 부동산에 헐값에 내놔서 그 집을 팔아넘겨버린 겁니다. 영문도 모르는 다른 집에서 사회랑 쫓겨나게 돼서 노발대발책에 화를 내며 소리를 지르더군요. 거기다가 아들놈한테는 무슨 짓을 한 건지 하루에 한 통씩 제게 잘못했다고 제발 자기 좀 봐달라고 문자를 보내는데 저는 대체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들어보니 남편이 아들 집에 가서 아들을 죽도록 패고 제가 준 돈 7천만 원을 전부 뱉어내라고 했다더라고요. 친자식이고 나발이고 간에 경찰에 신고를 하겠다며 죽도록 맞았다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였지만 남편은 화가 풀리지 않는지 제가 용서해 줄 때까지 매일매일 집에 찾아오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 이후로 남편과 아들 사이는 갈라지고 딸과는 연을 끊게 됐습니다. 사실 저희 가족 모두가 남편 때문에 엉망진창이 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날 이후로 남편과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자식들과 연락을 하지 않으니 제 속이 너무 편하고 남편과 둘이 시간을 보내니까 노년이 이렇게 행복한 거구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지만 저를 그냥 ATM 기계로 보고 살았던 건지 부모로 생각하긴 했는지 별별 생각이 다 듭니다만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남편이 제 옆에 있으니 세상 무서울 게 없습니다. 비록 자식은 잃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을 다시 만나게 됐으니 더 이상 제가 행복하길 바라는 건 욕심이나 다름없겠죠. 사실 아직도 남편이 제가 힘들까 봐 그런 말도 안 되는 짓을 벌인 것에 대해 전부 용서한 것은 아닙니다. 남편에게도 몇 번이나 말했고 죽을 죄를 지었으니 평생 제게 속죄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살면 뭐 더 얼마나 살겠습니까? 제 앞에서 고개 숙여주는 남편 바라보며 살아야죠. 뒤늦게 다시 행복을 찾은 저희 부부를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